김건희 여사 기소 내용 심층 분석 도표 제외. 게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2026년 1월 28일 첫 번째 재판의 1심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동시에 부부가 동반으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제1부 기소 내용 상세 분석. 1차 기소 2025년 8월 29일 3대 의혹 동시 기소. 혐의 1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우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우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김 여사가 20억 원 규모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제공했으며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 3,700여 차례의 이상매매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제시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건희 명의의 계좌 5개 중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것이 인정되었다. 둘째, 2010년 11월 1일 매도하라는 문자 발송 7초 후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실행되는 이른바 7초 매도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셋째, 권우수 회장과 이종우 대표 간 수익금 분배 약정 6대4 합의율에서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 원이 주가 조작 주요 자금으로 이용되었다. 부당이득액은 약 8억 1천만 원 추정되었다. 검사는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을 포함하여 구형했다. 혐의 2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81건 2억 7,44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2022년 6월 창원 이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년 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 검사는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혐의 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수수.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고가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통일교가 청탁한 사안은 교단의 유엔 사무국 유치 프로젝트, 교육부국 토부외교부 관련 민원 등이었으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다. 검사는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2차 기소 2025년 11월 7일 정당법 위반.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과 교단 인사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현재 상태는 공판준비기일 단계로 2026년 2월 3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3차 기소 2025년 12월 26일 알선수재 매관매직.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공직 임명 등을 청탁받고 다양한 인물들로부터 총 2억 9,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를 현대판 매관매직 관직을 팔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품 수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진출, 청탁 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공직 진출 청탁 시 금거북이 조각상 등을 제공했다. 서성빈 로봇계 사업가는 사업 관련 청탁 시 시계 약 4천만 원을 제공했다. 최재형 목사는 국민묘지 안장 및 통일TV 재송출 청탁 시 디올백을 제공했다. 이호환 화백 작품은 약 1억 4천만 원대로 평가되었다. 현재 상태는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이현복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제2부 1심 판결 결과 분석. 재판부 구성과 선고 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기독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사 구형과 법원 선고의 규모 차이. 특검팀은 2025년 12월 3일 다음과 같이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따라서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4,864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크게 달랐다.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다. 이는 구형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혐의별 판결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법원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 여사의 자금이 시세 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둘째, 수수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그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셋째, 여러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넷째, 6대4 비율의 이익금 분배 약정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과 공모는 다르다는 점이다.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둘째, 시세 조종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범행을 직접 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세력의 외부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된 정황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셋째, 범죄 의사결합의 부재이다. 김 여사의 계좌 차익만 정산했을 뿐 다른 공모자들의 계좌와 합산, 정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넷째, 공소시효 일부 만료이다. 2010년 10월 이전 단계의 주가 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법원은 2억 7,44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필요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천 약속과 여론조사 실시 사이의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태균의 자발성이다. 명태균이 본인의 정치 관심과 사업 의욕에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윤석열 부부에게 강요받거나 지시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가 관계의 부재이다. 공천 약속과 여론조사 실시 사이의 직접적인 교환, 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공소시효 만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1년 또는 2년과 이미 지나간 혐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알선 수재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유죄. 법론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은 청탁이나 대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둘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 대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 대가로 명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에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량 결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상 참작했다. 첫째, 금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제3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쟁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법리적 쟁점. 공모관계의 입증 기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미명의 계좌 사용만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검사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체, 3,700여 차례의 이상매매, 주문, 수익금 40% 분배 약속 등 정황적 증거의 집합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나 지시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공모를 부인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다. 동일 사건의 전주 손모 씨는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특검과 법조계의 반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1심 판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판결과의 모순이다. 권우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정범 법리 위반이다.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법리적 쟁점. 기부 의도 해석의 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검사는 윤석열 부부가 수혜자이므로 기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부자의 의도 인텐트를 중시하여 명태균의 자발적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해석에서 형식적 거래, 관계보다 실질적 합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 간의 명시적인 교환 약속이 없었고 명태균 스스로 정치적 관심과 사업 의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규율하는 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2억 7,440만 원이라는 거액의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그 후 명태균이 관련된 공천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후적대가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알선 수재에서 직접 요구 여부의 의미. 법리적 쟁점. 대법원 판례는 알선 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알선 수재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결정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4부 유사범죄 판례와의 비교, 알선 수재 사건 비교. 노건평 사건 2008년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이 확정되었다. 노 씨는 정화삼 형제로부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 대한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정근 사건 2023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풍목허가,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32차례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중 3억 3천만 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으로 판단되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1심은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을 1년 8개월로 높였다. 최종적으로 징역 4년 2개월 알선 수재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 9,6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건희는 8,293만 원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으나 노건평은 3억 원으로 2년 6개월, 이정근은 10억 원으로 4년 2개월을 받았다. 금액 대비 형량 비율로 보면 김건희가 1억당 2.4개월, 노건평이 1억당 10개월, 이정근이 1억당 5개월이다. 이는 법원이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감경 사유로 인정한 결과이나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주가 조작 사건 비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이용해 1,599만 주 636억 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권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시세 조종을 지시하며 직접 가담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판결은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는 본인과 배우자,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활용해 고가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 매집 행위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손 씨가 전주에 해당하지만 권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는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제2차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졌다며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라인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기업사냥꾼 사건에서는 징역 2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주가 조작의 악질성, 피해자 규모, 조직적 범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대통령 관련 인물 금품 수수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삼성롯데 SK 뇌물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특활비 수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죄와 뇌물수수죄를 무죄로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9년 11월 국고손실죄와 2억 원, 특활비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SK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과 국정원 특활비 34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징역 5년 등을 합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되었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는 36억 원 규모의 특활비 수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1억당 약 6.6개월, 김건희는 8,293만 원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억당 약 2.4개월. 금액 대비 형량 비율로 보면 김건희가 박근혜보다 낫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비교는 사건의 본질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박근혜 사건은 국정원 특활비라는 국가 예산의 불법 전용이었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 남용이 핵심이었다. 반면 김건희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로 법적 구성 요건과 비난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5부 법원 판단의 일관성과 핵심 특징, 증거재판주의의 엄격한 적용.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라틴어 법원인 디우비아이오 프로 리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재판의 근본 원칙에 충실한 판단으로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금품 규모를 고려할 때 과거 유사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식과 공모의 구분, 법리적 경계.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김태훈 고검장이 지적했듯이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20억 원 규모의 계좌 제공, 3,700여 차례의 이상매매 주문, 6대4, 수익금 분배 약정 등이 있었음에도 공모를 부정할 수 있는지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기존 판결과의 정합성 문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기존 판결권 오수 전 회장 등에서는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추가 조작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본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한 판결 간 정합성 문제를 야기한다. 공범들은 유죄이지만 자금을 제공한 전주는 무죄라는 결론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금액 대비 형량의 형평성 문제. 알선수재 혐의에서 김건희는 8,293만 원으로 징역 1년 8개월 1억당 2.4개월을 받았으나 노건평은 3억 원으로 2년 6개월 1억당 10개월, 이정근은 10억 원으로 4년 2개월 1억당 5개월을 받았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형량을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결정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쟁이 필요하다. 알선수재죄는 수수행위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요구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제6부 항소심 전망과 남은 재판. 특검과 변호인의 항소. 특검은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과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건희 측 변호인단 최지우 변호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형이 다소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특검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는 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심 핵심 쟁점. 첫째, 공소장 변경을 통한 방조 혐의의 추가 가능성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조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공동정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에게도 손모 씨와 유사하게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포괄일죄 판단의 재검토이다. 1심은 2010년 10월 이전 단계의 주가 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 전체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면 김 여사의 2010년 10월 이전 거래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며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져 연소 판단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셋째, 부당이득액 8억 원 입증의 부담이다. 1심 재판부는 재판 진행 내내 부당이득액이 8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반복해서 물어봤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부당이득액을 8억 원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넷째, 정치자금법의 전속성과 묵시적 계약 재구성이다.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전속성 실질적 귀속 주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였는지, 묵시적 계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사전 또는 사후적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알선수재의 양형 직접 요구 감경의 타당성이다. 특검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항소했다. 8,293만 원 규모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은 과거 유사 사례 노건평 3억 원 2년 6개월,
이전근 10억 원 4년 2개월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이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감경 사유로 인정했으나 알선 수재죄는 수수행위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이러한 감경이 타당한지가 항소심에서 재검토될 것이다. 남은 재판과 수사.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당법 위반 통일교 집단 입당은 공판 준비 기일이 2026년 2월 3일이다. 알선 수재매 관매 직는 기일이 미정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및 김 여사의 금품 수수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었으므로 부부 관련 수사는 다단계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헌정사적 의의와 법적 의미. 헌정사적 의의. 김건희 사건은 한국 헌정사에 여러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첫째, 전직 대통령 배우자 최초 구속재판이다. 과거 이순신 영부인 1968,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등 권력층 가족이 기소된 사례는 있었으나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것은 처음이다. 둘째,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징역 5년과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징역 1년 8개월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반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특검 수사와 사법부 판단의 괴리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년 8개월을 선고약 11% 하여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사이의 현저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법원 판단의 평가. 법원은 증거의 엄격한 평가와 피고인 유리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인식은 인정하되 공모는 부정한 논리의 타당성 2억 7,440만원, 여론조사를 명태균의 자발적 행위로 판단한 현실성 8,293만원 금품 수수에 대해 직접 요구 없음을 주요 감경 사유로 인정한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종 평가. 김건희 사건은 한국 사법체계가 권력 관련 인물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과거 유사 사례들과의 형평성, 기존 판결과의 정합성,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의 괴리 등 여러 문제를 남겼다. 항소심은 이러한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1심의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방조 혐의의 추가 여부, 포괄일제 판단의 변경 가능성, 양형의 적정성 재평가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건희 사건의 최종 결론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